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목요일 오후에 녹화하고 있는데 네. 오전까지만 해도 지금 한일병원의 합격자를 개별 통보 비공개다라고 네. 이야기해서 네. 제가 합격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오후 들어서 네. 합격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3명 모집에 3명이 응했다. 네. 자, 그런데 합격했으면 당당하게 합격했다고 하지. 네. 어제 그 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네. 응시 자격을 박탈해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임 회장이란 분 좀 아십니까? 제가 직접 단둘이 이야기해 본 적은 없고 네. 그 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뭐 이렇게 얼굴은 보기는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저기 원장님도 의정부 네. 전체 네. 의사 회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대의원 총회에 가서 보이는데 이분이 그래도 참 소신이 있더만요. 그런 부분에서 행동력이 예. 행동력에 있어서는 좀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 정권에 찍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할 건데 네. 저기 중앙 그 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에도 넣었다고 하고 네. 어제도 또 넣었다. 이분이 이렇게 폭로하는 이유는 아마 안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제보가 원서를 받고 제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합격시키지 말라고요. 원장님이 그 의사로서 이 조민이 의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만약에 부산대 의대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네. 이미 부정한 서류를 입학 과정에서 낸 걸 확인됐고 예. 그랬으면 입학을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입학 취소를 안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의사고시 시험까지 보고 지금 인턴까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그 부산대에서 요구한 대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사이에 조민한테 진료 받았던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무면허 진료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왜냐하면 조민이 진료해서 의료보험료 청구한 거 있잖아요. 예. 진료 부정 청구네. 예, 그것도 실제로는 나중에 환수돼야죠. 왜냐하면 잘못된 청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청구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예. 이 대법원장을 확 잡고 있어서 대법원 판결에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조민 측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진짜 우리나라 어쩌다가 그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부산대 의전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학사 관리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조민의 그 문제에서 정경심이가 조민 서류 조작한 거는 1심에서 100% 인정 다 되니까 조국이 그렇죠. 공범이라고도 됐고. 자, 그런데 사실상 조민도 조작 서류를 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가 그걸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가짜 서류를 낸 거니까 예. 조민도 기소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업무 방해고 기만 행위로 해가지고 입시를 방해했고 또 의 자격을 갖다가 취득했는데 이거를 지금 한일병원이 정부 산하 한전 산하병원이라고 이걸 인정해주고 또 그런 병원만 골라서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그렇죠. 자, 이런 그 조국의 행태도 참 진짜 어지간히 뻔뻔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하죠. 예. 실제로는 조민 같은 경우는 언론에 눈에 안 나와야 돼요. 언론에. 자꾸 언론에 나올수록 국민들의 감정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김건식이라고 또 똥당의 서울시장 예비 후보 놓은 친구요. 이 친구가 그 사람 원래 더불어민주당 저쪽 있다가 왔죠. 안철수 밑에 있다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인턴 생중계식으로 그 조민을 갖다가 쭉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놔두라. 어차피 성적 나빠서 의사 못한다. 이런 건 본질에 어긋난 이야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인턴이 무슨 성적이 나빠서 의사가 안 돼요. 이미 의사인데 인턴을 하는 것 자체가 의사행위를 하는 건데. 조민이 정식 기소 안 됐고 부당한 현실이지만 현실인 만큼 강제로 봉쇄하거나 막을 수 없다. 취업을 강제로 막는 것은 린치다. 그러면서 임현택 회장이
조민의 인턴 지원 소식을 계속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조민 인턴 지원마다 쫓아가서 항의하고 막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 국민적 감정과 분노에서 조민 인턴 지원이 화나고 짜증나지만은 그건 법원의 최종 판결과 부산대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게 십선비 넣으셨어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 다른 사람들을 학사 부정으로 취소되는 경우들은 전부 대법원 판결을 가지도 않았어요. 예. 기소되기 전에 그런 의혹이 있고 확인이 되면 바로 취소시켰죠. 이거는 진짜 형평성에 큰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의사 면허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이면택 회장이 정말로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쯤 되면 이 현실에 극단적으로 맞서고 싶지 않고 싶은 생각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 문제를 사회 여론을 환기시켜서 어쨌든 의사가 안 되게 해보려고 애를 쓴 거는 참 잘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제 한일병원에서 저는 한일병원 원장이나 임원급 이 부분을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회의를 했을 텐데 제가 그쪽에 속해 있다면 불합격을 시켰을 것 같아요. 이게 한일병원 앞에서 이제 앞으로 진료 받으러 오는 환자들도 항의하는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인 시위가 한일병원 앞에서 자꾸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참. 그렇게 되면 한일병원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병원 시끄럽고 그 다음에 그 한일병원 진료받는 환자들은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이거는 병원 경영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불합격 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치를 안 하고 합격시킨 거 보면 아직도 조국이 힘이 세긴 세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마포구청이 김어준이에 대해서 과태료 상암동에 교통방송사 앞에 카페에 뭐 5명이라 말도 있고 7명이라 말도 있는데 과태료 처분을 보류했잖아요. 그렇다가 이제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고 이제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이 한 언론사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맞다고 했어요. 이것도 보면 정말 행정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정이 정권과 가깝냐 안 가깝냐를 가지고 눈치 보기를 하는 행정은 그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의 모임이라는데 자 지금 자영업자들은 그 업무상의 일들을 정부가 강제로 문 닫게 하거나 종료시키면서 이것들이 업무상의 일이라고 하면 방송국이라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식당을 요즘 지금 식당은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하냐면요. 5명이 일행으로 갔는데 5명 일행이면 안 받아요. 그 참 손님이 5명 오면 엄청 좋아할 입장인데 그죠? 안 받아요. 2명 그래서 2명, 3명 따로따로 가서 같이 같은 자리도 안 앉고 머리 떨어져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그 일반 식당들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필수 경영 활동으로 보기가 어렵다며 그래놓고는 과태료는 또 마포구가 알아서 결정해라고 또 그렇게 해요. 이런 걸 보면 조민이나 김어준이한테는 법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적용이 자꾸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서민들한테 만만한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영업 제한을 하고 문 닫으라 하고 이게 맞는 이야기냐는 거죠. 우리 국민들 말 잘 들어요, 진짜. 영업 제한 시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거꾸로 하는 행정들이 9시 제한이고 또 지하철도 9시 이후에는 횟수를 줄여가지고 다니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 거꾸로 하는 행정이잖아요. 더 오히려 밀집도 높아져서 바이러스 전파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참 국가의 지휘를 잘 따라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최대한 어떻게 하면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정도로 보자 그러면 참 국민들이 힘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그냥 정부의 행정명령 하나로 그냥 저렇게 끝나버리는
행정명령 하나로 꼼짝 맞아. 우리 국민들 그 관을 무서워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260억 넘게 지원받았고 SK 바이오가 두 가지 백신을 130억 넘게 지원을 받았다고 나와요. 물론 이것보다 더 지원받았을 거다. 보이는 것만 이거지. 이런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은데 보건의료단체, 좌파단체라고 볼 수 있는 데입니다. 국민 돈으로 이렇게 연구 개발해놓고 회사 주식은 다 폭등을 했고 또 상장을 곧 앞두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SK가 그렇죠. 또 일부는 상장됐잖아요. 바이오팜인가. SK 바이오팜하고 바이오사이언스는 다른데 그래서 하나는 상장됐고 이제 이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이러는 거야. 이득은 개인 기업이 갖고 가고 정부 돈을 쓰고 이게 옳은 겁니까? 왜 돈을 대줍니까? 이런 자들한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걸 기대했겠죠. 문가리가 좋아하는 백신 주권, 뭐 치료 주권,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렇게 해가 돈 벌었으면 적어도 정부한테서 받은 가격에 주식만 해도 얼마입니까? 국가에다가 주식의 일부를 내놓든지 그렇게 해서 국가가 도와준 거 몇 배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벤처 같은 경우에요. 돈 조금 만약에 이렇게 대주면 나중에 벤처가 성공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돌려줘요. 그렇죠.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데. 그렇죠. 근데 이 자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5년, 3년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될 거를 1년이야 몇 달로 줄여줘가 엄청난 실험 비용과 인력을 절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임상 삼상을 갖다가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 혈장 치료제 3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3상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수익을 획득하려면 3상을 통과해야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2상만 마치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죠. 그 누구한테는 이런 특혜를 주고 그 다음에 허가 승인까지 특혜를 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주식 가격이 이 사람들이 이거 돼서 팔았어도 돈 벌겠지만 이미 이 일 성공 여부를 떠나서 주식 가격이 뭐 엄청나져 버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뭐 셀트리온은 세계사가 80조. 80조가 넘어서 90조로 가고 있다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옳은 거냐는 이게. 그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로 뭔가 그 실제로 이익 분배제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익 분배제 분배를 해야죠.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실제로 근데 개발도 못한 거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뭐 SK도 마찬가지고. SK는 저기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신해서 하청 생산하면 저거가 이걸 가지고 그 기술을 하청 생산한 기술을 갖고 독자적으로 백신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아마 꼼꼼하게 제가 이런 다국제 기업을 알아서 그런데 매우 꼼꼼하게 SK가 유사한 일을 못하게끔 끌어놨을 건데요. 당연하죠. 그거는 카피하는 것 자체 카피하면 다시 임상, 1상, 2상, 3상을 통과해야 돼요. 카피라는 게 명백해지면 그거는 임상, 1상, 2상, 3상을 안 해도 되지만 카피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임상, 3상 해야죠. 아니 그러면 SK는 지금 백신을 만든다는 게 하청에서 생산한 것 갖고 그대로 뺏겨서 딱히 어디 팔아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전혀 못하죠. 그거는 나중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 기술의 구조를 설명할 때요. 그러면 SK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자기 만들지 기술로서 않았잖아요. 만들어야 될 건데 SK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 힘들다고 생각해요. 나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상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문이 백신 주권을 말하는 거는 하청을 하니까 하청한 거는 우리가 좀 많이 받는다. 뭐 이런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믿도록 떠드는 건데 그걸 마치 독자적인 백신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한국에서 생산했다고 한국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나라의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결정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을 그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했다고 그 팍스콘에서 그 팍스콘 그거 아니잖아요. 애플이.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마치 백신 주권이라고 말을 그 쓰느냐. 부분에 대해서 그 문가리의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백신 주권에 대한 개념도 모르면서 저걸 떠들고 있을까요?
이해가 그리고 참모진들도 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런 백신 주권 이야기를 하죠. 예. 백신 주권, 뭐 치료제 단독 생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저희 지금 이제 명절이 네. 내주에 열립니다. 원장 네. 내주에 바빠가 출연을 못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명절이면 네. 특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네.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니까 정부가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뭐 어쩐다 네. 이러는데 솔직히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 부모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명절 때도 뭐 그냥 오지 마라니 잘 됐다고 막 여자들은 찌갓집 안 가도 된다고 막 이러고 놀러나 갑시다. 네. 그렇죠. 뭐 스키장 뭐 이런 데 많이 가겠죠. 근데 골프장 뭐 스키장 네, 네. 뭐 이런 데 가고 이러는데 참 이게 그럼 노인들은 자식 1년에 한 2번 오는 거 보는 네. 게 낙일 건데 지금 작년 추석부터 예. 얼굴 못 보죠. 이게 참 꼴들이 참 다들 네.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그렇죠. 명절 때 이제는 예, 예, 그렇죠. 뭐 노인들도 뭐 위험하다 오지 마라 하지만 그게 진실일까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오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예. 왜냐하면 내려가서 실제로 또 지금 마치 5인 이상 가족들이 모이면 옆집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파트 예. 같은 경우는. 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를 옆집 엘리베이터나 옆집 사람들이 보게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실제로 모이지는 못할 텐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 한 가족에서 자녀분들이 출가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손녀 이렇게 이렇게 손자 손녀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분가를 했잖아요. 분가한 사람들끼리 지금 지내는 거잖아요. 이번에 명절 때 못 내려가니까. 네. 연휴 기간이 기니까 계속 붙어 있잖아요. 네. 한 집에 가족 4명, 3명, 4명 이렇게 5명 이렇게 붙어 있게 되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그 갈등이 벌어지기 쉬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족이나 배우자는 나를 마음 공부시키는 스승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약점을 알아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배우자는 자녀가 제일 아픈 곳을 찌르거든요. 그게 마음 공부하는 스승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간섭하는 이야기라든지 뭐를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해 주십시오. 자녀라고 해서 내 뜻대로 절대로 안 돼요. 시비에 이제 강도가 있는데 네. 솔직히 뭐 애가 지직을 못해서 네. 뭐 부모가 뭐라는 거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뭐라 하기도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심각한 거는 비교를 해가. 그게 제일 나빠요. 누구 집에는 어떤데 네. 또 요즘 부동산 때문에 네. 사람 집집마다 야다이라고 그래요. 네. 자, 집 사자 할 때 왜 안 샀냐? 네. 뭐 왜 팔았냐? 네. 이래 갖고 이제 시비가 붙고 네. 또 이제 안 가니까 시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예. 차라리 가면 막 갔다 와서 싸우지만 네. 안 가니까 이제 네가 진짜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갔냐? 가기 싫던 참에 잘 됐다고 코로나 핑계 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너희 집도 안 가니까 이제 우리 집도 안 간다 뭐 이래 되면서 이게 또 시비가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일 많죠. 비일비재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벌어진 일은 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집을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왜 안 샀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예. 그냥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 그냥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니네 집에 안 갔으니까 니네 집에 안 갔으니까 우리 집도 안 가겠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되면 안 되고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인이 처갓집을 가기를 원하면 처갓집 가시고 남편이 친가 모임이 있으면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갔다 오세요. 근데 저는 그냥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 별로 우리 짧지 않은 인생에서 별로 득도 안 되니까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자녀분의 장점, 단점 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받아들여 주세요. 참, 세상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마음 공부를 많이 시키는 스승이 실제로 같이 사는 가족이에요. 그냥 혼자 사면 속 편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혼자 살면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 수양에 있어서는 훨씬 떨어지죠. 떨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꼭 예전처럼 뭐 절에 들어가야지 마음 공부가 되고 뭐 산에 입산수도를 해야지 돌을 닦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매일매일이 마음 수양하는 공부의 장이거든요. 원장님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했다가 제동을 그려야 되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뱉어버리면서 점점 더 세게 갈 수가 있잖아요, 싸움이. 그게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또 그냥 안 있고 받아치면 이게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그러다가 얼마 전에 뭐 목동에서도 집 문제 때문에 중산층 2명이 자살했잖아요. 죽이고 자살하고. 그 사람도 뭐 그게 그런 싸움이 될 거라고 안 봤겠지만 아마 계속 골마왔겠죠. 골마오다가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는데 이럴 때 사실은 이제 그 사람도 뭐 멀쩡한 평범한 중산층이 이런 사람이 남을 죽이기가 쉽습니까? 부인을요? 근데 자기도 눈이 뒤집혔으니까 응격거래 저질렀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 되겠다고 뛰내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잠깐 짧은 시간에 설명으로는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기 감정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극단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이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계속 주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감정이 어느 순간 이상으로 더 폭발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주시하고 있으면. 보통의 감정에 확 빨려 들어가 버리는 상태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자기 감정을 주시하지 않고 감정이 자기 주인이 돼버리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런 감정이 주인이 된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감정을 계속 지켜보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이 안 되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요.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도 되죠. 조절을 할 수 없는 순간 이 역치를 넘어선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주시를 해보시면 알아요. 이 화라는 게 욱 올라왔다가 그냥 가만히 화라는 감정을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화라는 감정이 스스로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화는 참는 것도 아니에요. 화를 참으면 그게 폭발합니다. 저절로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내가 누르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경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각자의 에고들의 모습은 실제로 에고를 파고 들어가 보면 에고라는 거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라는 거는 실제로는 없어요. 그걸 가아라고 그러죠. 가짜 나라. 내가 나라고 주장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활을 잘 지켜보고 행동을 잘 지켜보면 우리는 에고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꾸 뭔가 에고를 강화하는 쪽으로 모든 게 움직여요. 이름을 날리고 싶고 뭐를 하고 싶고 전부 다 내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에고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 에고를 강화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숙해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실제로는
나랄 게 없다라는 거를 자꾸 체화시켜 나가다 보면은 실제로 제 경험상으로도 감정이 잘 안 빠집니다. 예. 예.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네. 예. 자, 명절에 네. 그 상당히 그 뭐 이 고향을 가고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즐거운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예. 다수의 그 이 한국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네. 명절이 또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감정이 상하거나 또 그렇죠. 예,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을 굉장히 잘 다스리는 네. 마음 공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끊임없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남을 지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스스로 자꾸 지켜보세요. 술을 좀 안 먹어야 되겠죠. 술을 적당히 마시면 되죠, 뭐. 예, 또 술이라는 게 또 보면 감정을 격화시키지 그렇죠. 않습니까? 술에 취한 상태가 되면 예.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예. 자, 여러분 명절 무사히 보냅시다. 이게 참 희한한 말인데 어쨌든 명절을 좀 무사히 보내자. 네. 예. 원장님 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